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압록강 위를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북한 국경경비대가 총을 쏘고 있었고 발밑의 얼음은 제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쏴라. 절대 넘어가게 하지 마. 확성기로 들려오는 명령. 저를 쏘는 사람들은 불과 이틀 전까지 제 동료였습니다. 같은 호위사령부 소속이었죠. 20m만 더 가면 중국 땅입니다. 20m만 더 가면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20m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화르르릉.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발밑에 얼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강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1월의 압록강. 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갑습니다. 잡았다. 저기 빠졌어. 뒤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해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호위사령부 중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5m 이내에서 경호하는 최정예 경호원이었죠. 전국에서 선발된 500명 중 단 한 명. 저는 그 한 명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호위사령부 경호원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가족 3대가 영광을 누리죠. 최고의 배급, 최고의 대우, 최고의 권력. 모든 것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최측근 경호원이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 대한민국에 도착한 놀라운 이야기죠.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최고의 자리를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선택했을까요? 김정은 바로 옆에서 대체 무엇을 봤길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쳤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북한 최정예 추격조를 따돌리고 자유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1980년대 후반 평양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북한에서 말하는 핵심 계층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했어요.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큰 공을 세우신 영웅이었고 아버지는 인민군 대저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 식탁에는 항상 하얀 쌀밥이 있었습니다. 고기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먹었고 과일도 자주 먹을 수 있었어요. 다른 북한 주민들이 배급을 받지 못해 굶주릴 때도 저희는 특별 배급을 받았습니다. 민철아,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사는 건 다 수령님 덕분이란다. 그러니까 넌 반드시 수령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아버지. 저도 커서 인민군이 되어 수령님을 지킬 겁니다. 유치원 때부터 저는 위대하신 수령님과 친애하는 장군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초상화 앞에서 인사를 했어요. 위대하신 수령님, 오늘도 저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이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 주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특권층 소년이었고 나중에 크면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는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철아, 너는 반드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가야 한다. 우리 집안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북한 최고의 군사 엘리트 양성 기관입니다. 전국에서 상위 0.1%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체력 훈련도 빠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격, 격투, 장거리 달리기 모두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입학. 입학식 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나는 조선의 최고 엘리트가 되는 거야. 대학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1시에 취침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쉴 틈이 없었어요. 사격훈련, 격투훈련, 체력훈련, 정치사상 교육.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수령님을 목숨으로 지킨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교관들은 매일 같이 외쳤고 저희는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실수하면 가혹한 처벌이 기다렸어요. 한 번은 사격훈련에서 표적을 빗나간 동기가 열흘 동안 독방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버텼습니다. 아니, 잘 버텨야 했어요.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4년 후 저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총장님께서 직접 저를 불렀어요. 강민철 동무, 자네는 호위사령부에 지원해보는 게 어떤가? 호위사령부.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직접 경호하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북한 군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죠. 감사합니다. 반드시 합격하겠습니다. 호위사령부 선발 시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경쟁률은 500대 1.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군인들이 단 한 자리를 놓고 경쟁했어요. 3개월간의 선발 과정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20시간을 훈련했어요. 체력이 약한 사람은 첫 주에 탈락했고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한 달 안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날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강민철 동무, 합격을 축하한다. 자네는 이제 수령님의 방패다.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합격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2015년 1월 저는 호위사령부에 정식 배치됐습니다. 첫 근무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근접 경호조였습니다. 처음 김정은 동지를 뵀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죠. 실수하면 나와 우리 가족 모두 끝이다.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다. 조선 인민 2,500만 명 중에서 수령님 바로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몇 명뿐이다. 그때 저는 이 체제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경호원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기상과 동시에 체력훈련, 그 다음 사격훈련, 그리고 오전 8시부터는 실전 경호 배치. 저는 김정은 동지의 모든 동선을 따라다녔습니다. 지방 시찰, 군부대 방문, 당 중앙위원회 회의, 심지어 개인 별장까지. 제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수령님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것. 경호조에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1초의 지체도 용납되지 않는다.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실수는 곧 죽음이다. 처음 한 달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손에는 항상 땀이 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져야만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 충격을 받은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식탁에는 전 세계에서 공수된 최고급 식재료가 올라왔어요. 프랑스산 와인, 일본산 와규, 스위스 치즈, 이탈리아 햄. 심지어 과일 하나하나도 외국에서 공수된 것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방 시찰을 갔을 때였습니다. 시찰 지역 주민들은 배급이 끊겨 굶주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배만 볼록 나와 있었고 어른들은 나무 껍질을 삶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김정은 동지의 만찬에는 수십 가지 요리가 차려졌습니다. 저는 경호 임무를 서면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이게 인민을 위한 지도자의 모습인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위험했어요. 저는 재빨리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더 큰 충격은 당 고위 간부 회의에서 받았습니다. 어느 날 김정은 동지께서 경제정책회의를 주재하셨어요. 저는 회의장 입구에서 경호를 서고 있었습니다. 회의 내용이 다 들렸죠. 한 부총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원수님, 올해 식량 생산량이 목표치에 미달했습니다. 주민 배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순간 김정은 동지께서 책상을 탁 치셨습니다. 뭐? 미달? 당신은 무슨 일을 한 거요? 죄송합니다, 원수님. 하지만 기후 악화로 인해. 변명 그만. 당장 저 사람 끌어내. 보위부 요원들이 달려들어 그 부총리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경직된 자세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부총리는 그날 이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총살당했다고 했습니다. 실패하면 죽는다. 여기서는 실패가 곧 죽음이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동료의 죽음이었습니다. 박중희. 저보다 3년 선배였고 제게 경호 업무를 가르쳐준 멘토 같은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뛰어났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어느 날 김정은 동지께서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였습니다. 박중희는 차량 측면 경호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환호하며 김정은 동지께 다가왔습니다. 박중희가 그 사람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1초 늦었어요. 그냥 열성 지지자였지만 박중희의 반응이 1초 늦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중희는 보위부에 연행됐습니다. 1초의 지체도 용납할 수 없다. 내 놈은 수령님을 위험에 빠뜨렸다. 저는 박중희를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건 그냥 실수였습니다. 박중희는 충성스러운. 닥쳐. 내 놈도 같이 조사받고 싶은가?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호위사령부 전체 집합이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발표했어요. 박중희는 반동분자로 판명되어 처형됐다. 모두 이를 교훈 삼아라. 처형. 그저 1초 늦었을 뿐인데 처형이라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중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는 누구보다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작은 실수 하나로 목숨을 잃었어요. 내가 실수하면 나도 똑같이 죽는 거겠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 위험한 이 체제가?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지만 낮에는 완벽한 경호원 역할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일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 언제 실수해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체제는 거짓이다라는 생각을 숨기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균열이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20년 가을,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을 방문하셨고 저도 경호조로 동행했습니다. 북한을 떠나 외국 땅을 밟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공항시설, 깨끗한 거리,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다니는 사람들. 평양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어요. 아니, 비교 자체가 안 됐습니다. 북한이 세계 최고라고 배웠는데 이게 뭐지? 호텔에서 묵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경호원들은 우리보다 장비도 좋았고 대우도 훨씬 나았어요. 심지어 일반 중국 시민들도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거짓이었나? 북한이 정말 세계 최고인가? 하지만 그런 의문을 동료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밀수업자 단속 현장에 경호원들이 지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물품을 밀수입하는 조직을 검거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압수품 중에 USB 메모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담긴 USB들이었죠. 보위부에서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했지만 저는 호기심에 USB 하나를 몰래 가져왔습니다. 한 번만 봐보자. 남조선이 정말 어떤 곳인지.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한국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북한 호위사령부 출신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경호했었죠.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나와 같은 경호원이었다니. 그 사람은 계속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많이 알게 되니까요. 언제 숙청당할지 모릅니다. 정확히 제가 느끼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제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불빛, 높은 빌딩들,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사람들. 저게 진짜 남조선인가? 북한에서는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인민들이 굶주리는 지옥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저는 그날 밤 내내 USB의 영상들을 봤습니다. 한국 드라마, 다큐멘터리, 뉴스. 모든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다 거짓이었어. 북한이 세계 최고라는 것도, 남조선이 지옥이라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어.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경호할 때마다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저 사람도 속고 있는 걸까? 당 간부들의 회의를 지키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인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권력만 생각하는구나. 박중희의 죽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1초 실수로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이는 이 체제는 잘못됐어. 하지만 탈북을 결심하기까지는 더 큰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제 가족에게 닥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민철아, 아버지가 공경에 처했다. 아버지는 당 내부 파벌 싸움에 휘말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속한 계파가 숙청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죠? 모르겠다, 아들아. 조심해라. 아버지의 죄가 너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반동분자로 찍히면 3대가 처벌받습니다. 아버지가 숙청당하면 나도 끝이다. 호위사령부에서 쫓겨나는 건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북하자. 여기서는 미래가 없다. 아무리 충성해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차라리 자유로운 곳으로 가자. 하지만 호위사령부 경호원의 탈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24시간 감시체계, 엄격한 외출 통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있었어요. 제가 도망가면 가족들이 처벌받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향후 일정을 확인했어요. 한 달 후에 함경북도 공장 시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중국 국경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번이 기회다. 이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 밤마다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탈출 루트, 준비물, 타이밍.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디데이를 정했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제 운명이 바뀌는 날입니다. 새벽 4시, 평소와 똑같이 기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평소와 달랐어요.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저녁이 마지막 기회다. 거울을 보며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긴장한 얼굴이 보이면 안 됐어요. 평소처럼 차분하고 냉정한 경호원의 얼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전 8시, 김정은 동지의 함경북도 공장 시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경호조의 일원으로 함께 이동했어요. 비행기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만 하면 돼. 절대 티내지 마. 평소처럼 행동해. 함경북도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공장을 둘러보시는 동안 저는 주변 경계를 섰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탈출 루트를 되뇌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북쪽으로 30km 가면 압록강이다. 밤에 이동하면 새벽에 도착할 수 있어. 오후 6시, 김정은 동지께서 숙소로 복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휴식에 들어가셨죠. 저는 조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조장 동무 야간 외곽 경계 임무에 자원하겠습니다. 그래. 수고해라. 야간 외곽 경계. 숙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순찰하는 임무입니다. 바로 이 기회를 노렸어요. 저녁 8시. 저는 군복을 입고 외곽 경계를 나섰습니다. 배낭 안에는 미리 준비한 민간인 옷과 약간의 식량이 들어있었어요. 외곽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동료 경호원 한 명이 있었지만 그는 졸고 있었어요. 지금이다. 저는 조용히 뒤로 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0분 후 제 실종이 발각됐습니다. 강민철이 보이지 않는다. 뭐? 어디 갔어?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30분째 안 돌아와.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호위사령부 경호원이 도주했다. 전원 비상.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산길을 따라 뛰었습니다. 이미 군복은 벗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어요. 뒤에서 서치라이트가 켜지는 게 보였습니다. 추격조가 출동한 거죠. 빨리. 더 빨리.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 거였으니까요. 1시간을 달렸을까요?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신분증.
검문소 병사가 소총을 겨눴습니다. 저는 순간 판단했어요. 싸워야 한다. 경호원 훈련으로 단련된 격투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순식간에 병사를 제압하고 소총을 빼앗았어요. 탕! 공포탄을 쏘며 도주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살인죄까지 추가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이다. 잡히면 고문당하고 처형당한다. 2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뛰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새벽 4시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11월의 압록강. 이미 얼음이 얼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완전히 얼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얼음이 떠 있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강가에 있어. 추격조였습니다. 호위사령부 특수부대가 저를 쫓아온 거죠. 잡았다. 이제 도망칠 곳 없어. 저는 압록강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추격조, 앞에는 얼어붙은 강.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쏴라. 절대 넘어가게 하지 마. 탕, 탕,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강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얼음판 위를 달렸어요.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콰드득 콰드득. 쏴. 계속 쏴.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가 들렸어요. 20m만 더 가면 중국 땅입니다. 20m만 더 가면 자유입니다. 15m, 10m, 5m. 그때였습니다. 화르르릉. 얼음이 무너졌습니다. 제 발밑에 얼음이 갈라지면서 온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11월의 압록강. 뼈를 애는 듯한 차가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빠졌어. 강에 빠졌어. 추격조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앞에 중국 쪽 강변이 보였어요. 불과 3m 거리였습니다. 죽을 수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죽을 수 없어. 팔을 저었습니다. 1번, 2번.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헤엄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손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쪽 강변의 흙이었어요. 간신히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전신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뒤에서 추격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놓쳤어. 중국 쪽으로 넘어갔어. 국경을 넘으면 우리 권한 밖이야. 철수한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의식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해냈어. 살았어.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저는 중국 단둥에서 사흘간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남성이 저를 구해줬지만 곧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중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공안이 탈북자를 북송시키고 북한 공작원들도 여기서 활동합니다. 게다가 북한은 저에게 현상금 10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호위사령부 경호원 출신. 그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표적이었죠. 베이징으로 이동했지만 한국 대사관은 북한 공작원들이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베트남으로 우회하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중국에서 2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매일 밤 공작원들의 습격에 시달리며요. 그리고 마침내 위험을 무릅쓰고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렸을 때 저는 비틀거렸어요. 12시간 동안 화물칸에 갇혀 있었더니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베트남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 대사관이 얼마나 멀죠? 차로 30분 거리예요. 하지만 바로 갈 수는 없어요. 왜요? 북한 공작원들이 대사관 주변을 감시하고 있어요. 당신처럼 고위급 탈북자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또 기다려야 하나?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틀만 기다리세요. 제가 안전한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이틀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또다시 습격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강민철, 너 잡았다. 북한 억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의자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도주했어요. 쏴, 쏴.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골목으로 빠져나간 후였죠. 베트남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언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공작원들이 쫓아왔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저는 시장통으로 뛰어들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달렸습니다. 비켜요. 비켜. 베트남 사람들이 놀라서 피했어요. 뒤에서는 공작원들이 계속 쫓아왔습니다. 대사관으로 가자. 여기서 죽을 순 없어. 방향을 틀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대사관 방향으로요. 20분을 달렸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 멀리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어요. 저기다. 하지만 거리는 아직 500m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작원들은 바로 뒤에 있었어요. 잡아. 절대 대사관에 들어가게 하지 마. 400m, 300m, 200m.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또 다른 공작원이 나타났어요. 저를 가로막으며 총을 겨눴습니다. 끝이야, 강민철. 이제 포기해. 앞뒤가 막혔습니다. 앞에 공작원 1명, 뒤에 공작원 3명.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옆에 작은 골목이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순간 몸을 날려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어깨를 스쳤어요.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대사관이 바로 앞에 보였습니다. 100m도 안 남았어요. 하지만 공작원들도 따라왔습니다. 멈춰. 한 발짝만 더 가면 쏜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달렸어요. 50m, 20m, 10m. 대사관 경비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 사람 위험해요. 문 열어주세요. 대사관 정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어요. 탕, 탕.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무언가 제 등을 강하게 쳤습니다. 총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사관 문턱을 넘었습니다. 쿵!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등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의무병! 빨리! 대사관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공작원들이 대사관 밖에 서 있었습니다. 총을 겨눈 채로요. 하지만 들어올 수는 없었죠.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였으니까요. 한 공작원이 소리쳤습니다. 강민철, 내 놈은 끝이야. 평생 쫓아다닐 거야. 저는 피를 토하며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나는 자유야.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제 옆에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강민철 씨. 여기는 대한민국 대사관 의료실입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정말 안전한 건가요? 네. 대한민국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북한 공작원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손댈 수 없어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총상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 치료받으면 이동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으로 갑니다. 대한민국. 드디어 진짜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대사관 차량을 타고 하노이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트남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는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옆자리에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자유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2022년 2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바닥을 밟는 순간 저는 몸에 힘이 풀렸어요.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강민철 씨,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예상했던 절차였어요. 국정원 조사는 2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제 신상 정보, 북한에서의 활동, 탈북 경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알고 있는
북한 내부 정보.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어땠습니까? 당뇨가 있었습니다. 통풍도 심했고요. 자주 화를 내셨어요. 핵무기 시설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동 경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호를 섰던 루트 중에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조사가 끝난 후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시설이에요. 저는 그곳에서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이게 교통카드예요.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쓰시면 돼요. 은행 계좌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야 해요. 배우는 게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배웠어요. 북한 말씨도 고쳐야 했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예요. 돼지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고요. 가끔은 실수해서 사람들이 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기분 나쁜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심리치료였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북한 공작원들이 쫓아오는 꿈, 압록강에 빠지는 꿈, 총에 맞는 꿈. 괜찮아요. PTSD 증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상담사 선생님이 위로해줬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탈북민 여러분께는 정착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저는 울었어요. 북한에서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돈이구나. 저는 서울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북한의 그 어떤 집보다 좋았습니다. 보일러가 있어서 따뜻했고 수도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왔어요. 화장실도 집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출신이세요? 손님들이 제 억양을 듣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놀라면서 신기해했죠. 하지만 일부는 차별했습니다. 북한 사람이면 제대로 일할 줄 알아? 빨갱이 아니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자유로운 곳이야. 내가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 몇 년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정착금에 모아둔 돈을 더해서요. 카페 이름은 자유커피로 지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커피 만드는 법을 배워야 했고 경영도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건 제 가게였고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가끔 손님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장님, 여기 왜 자유커피예요? 저 북한에서 왔어요. 김정은을 경호했었죠. 그리고 자유를 찾아 탈북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정말요?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자유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완벽하게 적응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고 북한 억양이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보고 싶은 영상을 마음껏 볼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북한에 남겨둔 가족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제가 탈북한 후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처벌받았겠죠.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 온 건 옳은 선택이었으니까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아침에 눈 떠서 하고 싶은 옷 입고, 보고 싶은 영상 보고, 먹고 싶은 음식 먹고,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이 자유가요.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동포가 그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 체제의 내부를 봤어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 체제는 거짓입니다. 인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소수의 권력을 위한 체제입니다. 언젠가 북한 동포들도 이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자유롭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하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